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우신 기자가 그렇게 쫙 빼입고 온 거 보니까 오늘 전당대회 취재 때문에 빼입고 온 거군요. 네, 오늘 또 간만에 약간 기자인 것처럼 평소에 여의도 같지 않게 입고 다니는데 오늘 좀 입고 왔습니다. 꼭 양복 입어야 그러니까 출입이 되는 겁니까? 뭐 드레스 코드가 있는 거 아니고 사전 등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비표 챙겨야 되니까. 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는데 양복이. 예, 저희 살들을 좀 가려주기 때문에 정장이 약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인가요? 네, 2시부터입니다. 네. 예, 자, 오늘 하여간 결론이 나올 텐데 어떻게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며칠 더 연장될 것 같습니까? 저는 한 7대3 정도로 오늘 끝날 거다. 1차에서 끝난다? 네,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막판에 이제 사실은 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과 관련해가지고 전당대회 판을 흔들었냐 안 흔들었냐 이제 이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당심에 악영향을 줄 만한 이슈였느냐 이건 분명히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격차를 따라잡고 판을 뒤집기에는 너무 늦었다.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어대안을 꺾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기엔 좀 부족했다라는 판단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슈가 이 시선집중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 들었을 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일단 말들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정확히 와닿지 않고 이게 상황과 맥락을 알아야만 이게 지금 나경원 후보가 왜 이게 동지를 배신한 거라고 몰고 가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왜 이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투표를 하려고 했던 결심했던 당원들보다는 보통 이 조금 내가 투표권이 있고 문자도 날라왔는데 이번 투표를 해볼까 말까라고 고민하는 당원들한테는 이슈가 즉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게 또 막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나경원 후보가 마냥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전직 원내대표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부탁했던 거 뭐 잘한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 스노우볼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슈 자체의 난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대한 자체를 꺾긴 좀 무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당원인데 패스트트랙 사건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봐야 되죠. 기억은 하겠죠. 그게 그런 사건이었는데 민심이면 몰라도 당심이라면. 근데 당심이라고 해도 당원들이 사실은 물론 이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중심이긴 하지만 지금 선거인단만 84만 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평소에 당의 이슈를 다 따라가고 토론에 다 챙겨보고 이런 분들은 한정적이고 그냥 내가 이 당에 애정을 갖고 보수 진영에 좀 뭔가 소속되어 있지만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는 분들은 물론 약간 파악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 사건 뒤에 들어온 또 당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새로 유입된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여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갈 수 있는 상대 후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러한 악재를 한동훈 후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나서도 상대 후보가 이걸 가져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결국 한동훈 대표 체제가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한동훈 리더십에는 영향을 미칠 사건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것이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 당 선거 자체를 이제 한동훈 대표를 막는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상대 후보의 좀 경쟁력 약화 때문에라도 좀 쉽진 않아 보인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선거는 마지막까지 이제 열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뚜껑 열기까지 모른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여튼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이미 염두에 두면서 말을 하고 다니는 심지어는 이제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상황상 시간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한동훈 후보가 그 말을 왜 했을까요? 계획된 발언입니까? 아니면 욱 해가지고 한 겁니까? 뭡니까? 근데 사실 계획된 발언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도 계신데 계획된 발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맥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토론회가 있기 그 전 토론회를 보게 되면요. 그때도 나경원 후보와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동훈 후보가 이제 개인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경원 그 자리에서 바로 반박을 하거든요. 지금 개인적이라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런 뜻이 아니고 고개를 좀 숙이고 가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갈고리 삼을 거였으면 사실
사실은 굳이 다음 토론회에서 그것도 1부도 아니고 그 다음 2부에서 돌아온 주도권 공방 때 이거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은 간다고 했으면은. 근데 또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 부탁이니까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2부 주도권 토론에서 그 나경원 후보의 공방 중에 갑자기 이제 딱 나오면서 네라고 이제 7번이나 하게 되면서 이제 못을 박아 버린 건데. 7번이었나요? 네, 제가 그래서 혹시나 네를 몇 번인지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때 7번이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캠프나 이런 쪽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키우지 말자. 그냥 하던 대로만 하고 지킬 것만 지켜도 쉽게 갈 수 있는 전당대 판인데 굳이 뭔가 변수를 자꾸 만드는 것을 오히려 캠프 쪽에서는 좀 저어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 그 말이 왜 나왔을까를 보게 되면은 아까 욱했다고 하셨는데 한동훈 후보 이전부터 그 특유의 화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할 때 받아치고 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그냥 하루 종일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듣다가 약간 감정적으로 순간 컨트롤이 안 되고 평소 버릇, 그러니까 검찰 시절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절 그 이제 국회에 와서 하던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그 버릇 그대로 예의가 튀어나온 게 아닌가. 근데 한번 그래서 내라고 해버렸으면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다부터 이제 쭉 가버리게 된 거지.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이제 그래서 그 장면을 봤던 이제 야당 관계자 평가가 뭐냐면 우리한테 했던 그대로 여당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법사위에서 하던 거. 예, 이제 과거에 이제 한동훈 장관 시절에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대로 돌려줬던 그 한동훈 이제 후보의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선 굉장히 환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의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의 어떤 체급을 키워주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친 바가 있는데요. 예. 근데 막상 이거 당해보니까 어떠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야당 관계자들을 하던데 이제 그만큼 한동훈 이제 전 위원장의 특유의 캐릭터가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실무자들 쪽 좀 물어봤었는데요. 그게 좀 그러니까 아주 계획해서 나온 발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왔을 때 좀 놀랬다라는 식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는 이걸 오픈함으로써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얻게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지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욱해갖고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몇 번 욱해봐서 아는데 도움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수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양쪽 모두에게 진짜 패착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만 신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 관련해 가지고 나경원 후보 쪽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올 거로 당연히 예상했을 거고 이에 대한 이제 반박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될 이제 중립성이라든가 원칙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방어를 하면서 대신에 대안으로 이 법률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미 준비를 해둔 걸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나경원 후보의 개인적인 공소 취소 부탁이었다고 딱 정해놓고 가는 것까지는 사실은 처음부터 캠프에 짜여진 전략은 아니었다. 그 부분까지. 아무튼 근데 그 뒤에 뭐 의원들 지자체장까지 뭐 성토가 본물을 이뤘다 이런 보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사례가 쭉 나온 건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의원들이나 당직자들 반응도 그렇게 격했습니까? 상당히 좀 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그러니까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도도 그렇고 당 상황이 안 좋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단톡방이라고 하는 의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친윤계가 그렇게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좀 약간 얌전하게 자제를 하는 와중이었는데 요 이슈가 사실 갑자기 탁 하고 터져 나온 거고 그리고 보통 이런 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보통 공방이 있고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을 좀 옹호해주고자 이렇게 좀 맞받아쳐주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좀 눈에 크게 띄지 않았다. 그만큼 이거는 친윤계만이 아니라 비윤계 일각에서도 조금 굳이 약간 이런 이제 이게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속담으로 비교하면 울고 싶던 자에 뺨 때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잖아요. 그렇죠. 시츄에이션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 유죄가 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곳에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아니 4년 6개월째 1심 선고도 안 나오고 있다. 이거 도통 무슨 일이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 사건에 좀 집중을 다시 하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게 다시 소환된 거예요. 저희가 다음 날 황교안 전 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재판하던 게 두 달에 한 번씩으로 오히려 텀이 더 길어졌다는데요.
10년 동안 1심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언제 나오려고 하는지 이제 영상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태흠 이제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좀 발언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좀 상대적으로 대통령과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중진의 목소리를 냈던 바가 있는데 당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피고인으로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치적 생명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소된 의원들 입장에 열받는데 거기다 기름 뿌린 거잖아요. 게다가 의원만이 아니라 당직자들도 여러 그러니까. 분류가 돼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투표율은 낮아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던가요, 당에서? 그러니까 일단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하는 거죠. 이제 캠프별로 이제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투표율이 낮다? 그러면은 조직표가 바람표를 이기겠구나. 당협 조직들을 장악하고 있는 후보들이 유리하겠구나. 이제 이게 보통 통상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엔 조금 물음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경원이나 원희룡 후보 같은 쪽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중심으로 불거진 논란에 실망한 지지자들이 투표를 덜 했기 때문에 결국 지역 당협들을 고루고루 훑으면서 표들을 이제 긁어 모았던 우리 쪽이 훨씬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반면에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았을 때는 이게 지금 당심 대 민심의 구도가 아니잖아요. 당심도 한동훈 후보가 훨씬 앞서고 오히려 민심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이 약간 작용했는데 좀 그 갭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심에서부터 애초 한동훈 후보가 훨씬 앞서는 상황이었다. 그 말은 투표율이 네거티브 공방되면서 열기가 떨어진 건 맞지만 어차피 결국 그러면은 원래 투표할 사람들, 강성 지지층 혹은 팬덤 중심으로 결집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싸움에서 유리한 건 가장 팬덤 파워가 강한 한동훈 후보 측일 수밖에 없다. 즉 투표율이 낮더라도 뚜껑 열어보면 한동훈 후보 측이 결선에 가지 않고 1차에서 끝낼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결국은 이번 당선되는 당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가 55.1%, 근데 이번에 48.51%여가지고 50도 못 넘는 투표율에서 당선되는 당대표다라고 하는 지점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말들이 굉장히 진흙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보수 언론조차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인데, 각각의 말들이 들어보면 어떤 면에서 일리가 있거든요.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가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여사를 자기 이익 때문에 끌어들이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식의 서로에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아픈 지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적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다각적 분석이 가능해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어대안이라고 하는 게 계속 살아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있다 보니까 뻔한 게임인데 굳이 투표 뭐하러 하냐. 또 이런 심리도 작동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어차피 오늘 뚜껑 열리잖아요. 그렇죠. 열립니다. 그렇죠? 네. 굳이 이렇게 무리해서 전망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하고, 오히려 궁금한 건, 자, 검찰이 지금 뜨겁습니다. 경호처 부속 청사? 거기서 검사들이 신분증 내놓고 들어가서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 심지어 핸드폰까지 반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을 어제 기자들 앞에서 아주 대놓고 지금 이제 입장 밝혔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공식 논평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죠. 네. 한동훈 후보가 혹시 멘트했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멘트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당에서는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당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발언을 한 거는 정점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비대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모두 발언해서 옹호를 하고 나선 거죠. 오히려 이제 보고를 하는 게 법률 위반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리를 펼쳤는데, 그러고 나니까 당연히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물어보죠. 곽교택 대변인한테 백브리핑 때 방금 그 정점식 의원 발언 그게 당의 공식 입장인 거냐?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정점식 의원의 개인 의견일 뿐. 예.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아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 없고 어제 비대위회의에서 논의가 없었다라고 어쨌든 곽택 대변인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어제 자리에서. 그 말은 뭐냐. 근데 어제 논평 하나 없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뭘 논평 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에 논평 안 내는지를 봐야 한다.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당에서 또 곤란해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가 용산이 또 약간 점점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쓰면 관망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불거지게 되면
되면 이에 대해서 논리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옹호를 할지 야당이 지금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대응이 가능하잖아요. 대응 속도가 느리다는 건 파악을 미처 그러니까 파악이 진행 중이다. 예상을 미처 못했다는 거고 지금 전당대판이 안 그래도 혼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여당의 악재가 또 생겨버렸다. 그것도 소위 영산발로 귀띔이나 해주지.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뭐 검찰총장에게도 귀뜸이 안 갔기 때문에 당까지 갈 가능성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다는 상황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당대표에 따라서는 또 용산과의 어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정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가 그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일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입장을 말하긴 했죠. 특혜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하긴 합니다.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당으로서는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나서면 나설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는 유리한 구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바로 이게 궁금한데 조사 날짜 태기를 김건희 여사 쪽에서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나쁠 거 없는 소재를 왜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그러면 태기를 하느냐. 날짜를 이렇게 잡았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도 정무적 판단이 되는 집단이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집권 세력이. 모르게 너무 쉽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게 정무적으로 뭔가 있는 게 아닐까라 생각했을 때 맞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합리적으로 추측이 좀 불가능한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용산에서 뭔가 어떤 이 한동훈 후보의 바람을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계속 용산발로 했는데 다 이게 오히려 역풍만 불게 하거나 한동훈 후보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거나 효과가 없거나 이런 경우였잖아요. 다들 그 연장선에서 보았을 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로 촉발될 리스크를 더 키우기 위해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태기를 하고 한 거다. 전당대 영향에 조금이라도 좀 미치기 위해 어차피 털고 가야 될 거긴 하지만 라고 했다면 역시나 용산이 자신들의 지금 그림력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다. 당에 대한 장악력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 먹혀왔는데 이번에 먹힐까라는 생각을 해본 게 아닐까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좀 정치하게 고려를 하고 태기를 한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렇게 보세요. 네.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여튼 대통령실 혹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털어야 될 사건이라고 볼 겁니다. 그렇죠. 누차 강조했던 것이 이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라는 취지였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애초에 계속 무죄를 주장해왔었고요. 디올백 사건은 지금 영상이 나왔다 보니까 부인은 못하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김영란법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이것은 조사 모양새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턴다라고 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앙아시아를 갔다 오면서부터 순차 대응을 나섰던 것 같습니다. 변호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행정관이 깜빡해서 못했다라는 식의 아주 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진술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어떤 수순을 좀 밟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쇼핑하듯이 장소를 골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악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아까 이제 곽우신 기자의 말처럼 정무적으로 이제 옳았냐라는 부분들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오늘 오후 되면은 4, 5시 되면 결과 나오는 거잖아요. 5시쯤부터 이제 결과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먼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민주당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당대표 경선은 솔직히 별로 뭐 관심사가 안 되고 뭐 90%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 뭐 이건 빼고 관심사는 최고위원 경선인 것 같은데 지금 정봉주 후보가 1위 달리고 있다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쪽에서도 약간 당황하는 모양새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이제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선언을 하면서 옆에 같이 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꽤 있었고 네. 못 온 사람도 있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후보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5위 안에 든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1순위로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석 최고위원의 역할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이재명 후보 근처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등을 달리는 그 비결 배경은 뭘까요?
저도 이제 그걸 좀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긴 합니다. 이제 근데 결국은 큰 컬러의 차이가 없는 소위 말하는 다 이제 친명 일색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결국은 인지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잘 싸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 당원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네. 소위 말해서 모두가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정부와는 각을 세우면서 센 메시지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 앞서서 나왔던 어떤 삶의 커리어라든지 쌓아왔던 궤적들, 메시지, 목소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공천 취소에 대한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게 뭐 스며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컷오프가 되던 당시에도 소위 강성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분들은 왜 정봉주를 컷오프 시키느냐 이제 이런 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도 그렇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렇고 결국 지금 민주당 이 야당판을 휩쓸고 있는 정서는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누가 즉시 전력감으로 바로 내보내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투력 위주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정봉주 후보 쪽으로 표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전에도 국민의힘 전당대 예전 전당대회 보게 되면요.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 그때도 이미 친윤계가 당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용산에서 원래 밀고 싶었던 후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들이 다 본선에 못 올라갔습니다. 왜냐? 단순히 그냥 용산에서 친윤계에서 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왜냐하면 그게 구도가 친윤 대 비윤 구도가 아니었고 이미 주도권을 가져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은 친윤이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당원들이 그중에서 내가 아는 사람 이름 들어본 사람, 언론에 나온 사람, 그리고 잘 싸울 사람을 고른다는 거죠. 그때도 그런 식이었던 것처럼 그게 리버스되어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명 대 비명 구도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 친명이기 때문에 1차 허들은 마음속에 다 통과를 한 거죠. 그런 같은 친명 중에서 더 잘 싸울 만한 사람, 이재명 대표 옆에서 더 뭔가 전투를 잘 수행할 사람을 고르다 보니 그런 선택지로 기준을 보게 되면 정봉주 후보나 이런 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근데 잘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유튜브입니까? 뭐 유튜브일 수도 있고 SNS 활동일 수도 있고 사실은 좀 또 약간 이제 사이다 맛 같은 걸 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매운맛도 점점 이제 매운 거 먹다 보면 중독되고 더 매운맛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뭐 좀 순하고 뭐 엄정하고 협치 이런 이제 그 단어들이 들어올 공간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지금 여당을 더 압도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 더 윤석열 정부를 포위할 수 있는지 이런 사람들 그러면은 말이 센 사람 언론 나와갖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이야기 잘해주는 사람 뭔가 그 당원들의 막힌 것을 뚫어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다를 찾다 보니까 역시나 그런 면에서는 또 정봉주 후보나 그러니까 지금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강한 그 당원들의 지지 표심이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이현주 이제 후보만 하더라도 사실 당에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인사이거든요. 그런데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밝히면서 본인은 공중정만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조직표 같은 것들 하는데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이준석 모델로 본인은 선거 한번 치러보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꽤 선전하고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것이 곧 이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뀐 지점들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김두관 후보 메시지 집단 쓰레기 이 표현 나왔다가 빛의 속도로 삭제가 됐는데 지금 그 이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선은 메시지 팀장이랑 이제 뭐 SNS 팀장을 해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관련된 발언이 이제 남아 있는 건 사실이니까 요즘은 뭐 지운다고 당장 사라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제 친명계 관계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초에 이제 김두관 후보가 스탠스를 좀 잘못 잡은 것 같다. 뭐 이제 물론 친명 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이제 후보 그 총선 때 조국 후보라고 하나요? 그 당시에는 조국 후보가 잡았던 조국 혁신당에 잡았던 정도의 스탠스가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어느 포션을 가지고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와 막 아주 강하게 선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를 많이 못 가져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좀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봐서는 당의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에서 좀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저희 방송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과거 민주당의 어떤 전통으로부터 한 30%는 얘기를 했는데 30은 뭐예요? 지금 10%도 좀 못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오고 있는 지지율들을 보게 되니까 어쨌든 지난 전당대회 때 박용진 의원만큼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최소한 여러 가지 정확하게 봤을 때 그만큼 지금 이 뭐랄까요?
존재감이 약하다.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뭔가 자기 차별점 가지고 뭐 일극체제에 대한 뭔가 비판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당원들의 마음을 설득하는 데 저는 지금 실패를 하고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금 지지율이 생각 안 나올 거라 생각해서 너무 안 나오는데 그럼 초조해질 수밖에 없고 캠프 입장에서도 그러면 다행히 뭔가 계속해서 존재감을 더 어필하기 위해서 강한 발언, 강한 멘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버액션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헛발질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단순히 그냥 SNS 팀장, 메시지 팀장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캠프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서가 반영된 거죠. 지금 뭔가 안 나오고 있다. 너무 안 나온다. 어떻게 하면 이거 돌파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뭔가 하면 안 되는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방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적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김두관 후보가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는 얻은 것보다는 데미지만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남은 전당대회 기간에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기록에 남기고 역사에 남길 만한 어떤 인상적인 씬들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대로는 그냥 잊히는 배우가 될 수도 있다. 김두관 후보가.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럼 왜 나왔느냐. 저희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아니 재산 나갈 생각은 또 없다고 그러고 그럼 왜 나왔느냐. 이게 궁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후보차 주작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안으로서 나중에 기능할 수 있을 만한 몸집을 키우기 위한 사실 주요 목적이었을 텐데 아직까지도 오히려 본인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투표율이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2022년에 이재명 대표가 처음 당선됐던 전당대회도 투표율이 사실 높진 않았었습니다. 그때 37.09%였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새로 선출인데 지지율이 99.9%? 와.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 숫자가 0.1%. 혼자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찬반 투표였고 반대표 자체가 적어서 이제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굉장히 혼자 무언가를 한다 이런 이미지. 안 그래도 조국혁신당은 이제 조국 대표가 중심이 되는 당이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숫자가 또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계속 고민인 게 지금 지지율도 약간 지금 정체 하락 국면에서 여론조사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지금이 어쨌든 거대 양당 특히 원내 교섭단체 중심으로 굴러가는 이 구조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이제 개인 기반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여러 제3당 군소정당들이 다 겪어왔던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국 대표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상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원들은 당연히 조국 대표한테 몰아줘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럼 포스트 조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국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당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존재감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도 못 보여줬다라는 게 계속 숙제로 지금 남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전당대회 중심으로 얘기가 흘러갔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정치 이벤트 일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한번 좀 쭉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름하고요. 오늘 이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